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여기 손에 들고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된 그 이유가 바로 이러한 바이러스를 인간이 지금 물리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된 것이라서 이번 온라인 시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심으로 다른 여러 가지 바이러스와 질병과 그것을 우리 막아내고 있는 우리 몸 안에서의 방어작용에 대해서 살펴보는 수업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이름이 어떻게 해서 붙어 있는지 그 이름을 붙이는 그 방법을 잠깐 먼저 소개할게요. 코로나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태양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던 사람이라면 태양의 내부 구조가 이렇게 생겼죠. 중심핵과 복사층, 그 다음에 대류층, 그리고 광부가 있고 그 위에 홍염이 있는데 홍염 위에 여기에는 표현이 안 됐지만 코로나라는 진주빛 가스층이 있거든요. 그 코로나라는 그 이름이 실제로 태양을 둘러싸고 있는 코로나와 흡사하다고 해서 코로나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라틴어에서 여기 있는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이런 스파이크 부분이 왕관을 닮았다. 그래서 크라운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따서 코로나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바이러스는 실제로 이렇게 명명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거의 특성에 대한 거를 좀 알아야 우리 몸이 어떻게 방어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 수 있으니까 요거를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 편집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일단 판서는 미리 선생님이 해놨으니까 여기에 가르치고 있는 부분을 좀 같이 따라와서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먼저 질병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질병의 종류는 일단 감염성 질병과 비감염성 질병으로 나뉘어지는데 비감염성 질병을 먼저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 계단에서 넘어져서 내가 골절을 당해서 다리가 아파요. 그런데 내가 다리가 아파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친구가 함께 다니면 내가 다리 아픈 거를 친구가 감염이 되나요? 그렇지 않죠. 그리고 고혈압을 앓고 있다거나 당뇨병이라든가 심근경색이라든가 이러한 질병, 유전적인 질병이라든가 우리 몸 내부에서 시작된 그런 질병들은 비감염성 질병이라고 해서 병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하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바이러스는 감염성 질병의 종류이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염성 질병을 일으키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일단 종류를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감염성 질병에는 처음에 세균이 있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가 있고 곰팡이가 있고 변형된 프라이온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이 외에도 있지만 일단 대표적인 거 위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세균과 바이러스는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밑에서 설명을 할 테고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곰팡이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의 모형을 한번 만들어 본 건데요. 이 곰팡이가 무좀균 여러분 생각나시죠? 그러니까 무좀에 걸렸다면 내 몸 안에 곰팡이가 지금 들어와서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포자를 통해서 증식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부위가 조금 더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감염성 질병 중에 하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 조금 복잡하게 보일 텐데 여러분들 이게 단백질로만 이루어진 그런 물질인데요. 우리 몸 안에 들어있는데 원래 구조는 이렇게 나선형 형태와 고리형 형태로 이루어진 프레이온이 정상인데 프라이온 단백질 물질인데 이게 지금 우리 뇌 속에 있는 신경 조직에 작용을 하고 있는 물질이래요. 그런데 만약에 이상한 형태의 구조인 변형된 형태의 프라이온을 가지고 있는 육류 고기를 먹게 된다거나 그러면 예를 들어 광우병에 걸려있는 소고기를 먹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구조가 나타나냐 하면 정상에는 없는 병풍 구조가 나타나요. 병풍처럼. 이런 병풍 구조가 나타나는 이런 프라이온, 변형된 프라이온을 먹게 되면 내 몸속에서 내 정상적인 프라이온도 변형된 프라이온으로 점점 바뀌어서 뇌조직이 스펀지처럼 구멍이 숭숭 뚫리는 그런 질병으로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죠. 그런데 이거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감염성 질병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병을 일으키는 것들, 이게 지금 우리 TV에서도 많이 나오는 코로나 바이러스, 그 다음에 이건 에이즈 바이러스, 이거는 세균,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모형으로 만들어 본 거고, 감기 바이러스인 아데노 바이러스, 그리고 이거는 천연두 바이러스, 이거는 황금 열쇠처럼 생겼죠. 이거는 에볼라 바이러스. 아까 이거는 곰팡이라고 얘기했고, 이거는 변형된 프라이온, 단백질 물질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러한 형태가 주로 감염성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데, 그 중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으로 얘기하는 게 세균과 바이러스가 있죠. 그 중에 세균은 박테리아라고도 부르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텐데, 이 박테리아는 단세포 원핵생물이에요. 그래서 단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게 이제 여기 있는 구조를 선생님이 설명하면, 일단 이게 세포니까 세포막이 있죠. 세포벽, 세포막이 있고, 이 안에 유전물질이 들어있어요. 유전물질. 그래서 이거 모형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거 실로 유전물질, DNA 유전물질이 들어있고, 이 안에 추가로 하나 더 이 대장균 모형인데요. 이 안에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유전자 고리가 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유전자 고리에다가 이렇게 유전자 가위로 여기를 자르고 내가 원하는 유전자를 여기에 삽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삽입한 것을 다시 균에다 집어넣고 다시 넣은 다음에 이 균, 그러니까 유전자 조합을 한 이 균을 배양을 하게 되면 그 배양된 것을 식물에 감염시켜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 재조합을 한 식물을 자라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오이맛 고추라든가, 그러니까 오이맛 고추는 오이의 유전자와 고추의 유전자를 이렇게 유전자 조합을 한 거라는 거. 그래서 이런 균이 그런데 사용이 되거든요. 근데 일단 여기에서는 우리가 균을 하나만 만들었는데, 균은 모양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동그란 모양의 균은 구균, 그 다음에 길쭉한 모양은 간균, 그리고 나선 모양의 균도 있어요. 그래서 나선균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실제로 이런 균들이 좋은 균도 있고 나쁜 균도 있는 거 알죠? 우리 몸 안에 엄청나게 많은 균이 살고 있는데, 만약에 나쁜 균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질병을 일으키려고 한다. 예를 들어 결핵균이 있다거나 또는 뭐 장티푸스 균이 있다거나 그러면 이런 균을 물리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균을 물리치고 치료를 하려면 이 균을 죽이는 방법은 항생제를 쓰면 세포벽을 분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포벽이나 세포막이 분해되면 이 균은 죽게 되니까 항생제 치료로 어느 정도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 와 있어요. 물론 지금 항생제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항생제가 듣지 않는 내성세균, 일명 슈퍼박테리아라고 하는 것들이 등장해서 다시 한번 또 의학계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라는 거 여러분이 이제 알 수 있을 텐데, 일단 그러면 균은 여기에 있는 내용을 잠깐 정리해서 얘기하면 단세포 원핵생물이고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하면서 증식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물질 대사라는 말이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화학 반응을 말하거든요. 그래야 어떤 여러 가지 물질도 만들어내고 생명이 유지되니까, 그러면 그런 물질 대사를 스스로 할 수 있고 증식도 할 수 있으니까 저기는 살아있는 생명체 맞아요. 균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맞고,
대표적인 게 결핵균, 폐렴균, 잔티푸스균 이런 것들이 있고 항생제로 치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백신 예방 접종을 할 수 있어요. 백신. 그러니까 어떤 형태인지 알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의 그 예방주사 약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여기 주사기 붙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주사를 맞아서 미리 그런 균을 거의 불활성화해서 정말 병을 일으키면 안 되죠. 어린 나이의 아이들이니까 그런 어릴 때 여러분들 예방접종 많이 맞아봤죠? 그 예방접종할 때는 거의 사멸되어 있거나 거의 독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 이렇게 만든 그 예방접종을 하는 것을 백신 예방이라고 해요. 그래서 백신 예방이라든가 항생제 치료를 해서 세균으로 인한 질병을 많이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이러스랍니다. 바이러스라는 그 원어 뜻이 원래 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아주 오랫동안 이 바이러스의 존재를 알 수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크기가 너무 작아요. 크기가 한 어느 정도에 비유할 수 있냐면 세균도 작은데 세균이 만약에 축구공, 럭비공이라면 바이러스의 크기는 탁구공에 비유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나노 수준이라고 해요. 여러분 나노라는 게 10의 9승분의 1이 1나노미터거든요. 그런데 대략 바이러스는 세균보다 크기가 작아서 약 한 20나노미터? 뭐 이거보다 좀 더 큰 것도 작은 것도 있겠지만 굉장히 작다. 그래서 그 존재를 알아내기가 어려웠는데 광학 현미경으로 안 보이고 우리가 쓰는 그 현미경으로 안 보이고 전자현미경이 개발된 1931년 그쯤에서야 전자현미경으로 밝혀진 게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는 생명체가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 바이러스가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이러스는 비세포 구조로 살아있지 않고 그냥 어떤 상태냐 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얘기를 한다면 지금 이 안에는 유전물질이 들어있어요. 핵산, RNA가 들어있어요. RNA, DNA가 아니고 RNA인 거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설명할 텐데 여기를 단백질 껍질이 탁구공처럼 둘러싸고 있고 그 위에 스파이크라고 하는 단백질 물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니까 결국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바이러스는 핵산과 단백질로 이루어진 무생물, 생명체가 아니에요. 무생물이거든요. 그런데 이 무생물인 이 바이러스가 어디에 가면 생명체처럼 활동을 하게 되냐면 생명체 내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예를 들어 식물에 들어가면 그 식물에 들어있는 효소를 이용해서 자기가 증식을 하고 물질 대사를 하고 만약에 박쥐에 들어가면 박쥐가 가지고 있는 효소, 그 세포 내에 가지고 있는 효소를 사용해서 자기의 개수를 늘려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바이러스가 사람의 몸에 들어왔죠. 실제로 동물들에게 들어가는 바이러스와 사람에게 들어가는 바이러스는 상당히 다른 유형이었는데 요즘에 점차 인수 공통 감염원인 그런 바이러스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 원인은 아마도 점점 생태계가 파괴되고 그 다음에 생물 서식지가 점점 없어지면서 실제로 자기네 숙주가 될 수 있는 동물들이 잘 발견이 안 되거나 서식할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인간에게까지 넘어오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구온난화를 비롯하여 지금 우리 지구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보호해야 되는, 생태계를 보호해야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유전물질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거는 무생물인데 이 무생물이 여기에 보면 숙주세포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숙주세포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니까, 그러면 숙주세포에 들어가서 활동할 때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바이러스는 생명체가 아니니까 못 죽이니까 숙주를 죽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숙주를 죽인다는 거는 지금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데 사람을 죽여야 이 바이러스가 죽는다는 거, 이거 정말 큰 아이러니죠. 그래서 지금 이게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바이러스의 특징이 그러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고, 바이러스의 종류는 지금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감기 바이러스, 여기에 이게 아데노바이러스 모형인데 이게 지금 감기 바이러스, 이거는 DNA가 유전 물질로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한번 모형으로 만들어 본 건데, 이거는 독감 바이러스라고 하죠. 서로 달라요. 감기 바이러스와 독감 바이러스가 달라요. 그 다음에 천연두 바이러스. 천연두 바이러스는 과거에 굉장히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었거든요. 이 천연두 바이러스 때문에 거의 그 남미 쪽에서 거의 원주민의 90%가 사망했다고 해요. 한 3억 명이 죽었다고 하는 천연두 바이러스 모형이고, 그 다음에 홍역 바이러스, 그 다음에 에이즈 바이러스,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많이 들었던 신종플루나 뭐 사스나 메르스나 코로나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바이러스 종류인데요. 이 바이러스 종류는 실제로 치료약이나 이런 것들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요. 거의 개발되어 있지 않는데, 그 이유는 실제로 여기에 있는 백신 개발을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절차나 그 과정이 굉장히 길어요. 실제 안전성 검사까지 하려면 전 임상시험에다가 다시 임상시험, 사람에게까지 시험을 해야 되거든요.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그런 과정이 며칠 동안 하는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하는 사항이라서, 그러니까 백신 개발이라든가 항바이러스제를 만들어서 치료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미 막 연구를 해가지고 한참 동안 하고 있는 동안 이미 바이러스는 다시 유형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유행했던 메르스나 사스도 이제 아직도 못 만들었는데 또 다른 유형이 지금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미생물과 그 다음에 이거 뭐 숙주에 있을 때 그 생명체처럼 행동하니까 지금 그래서 미생물과 인류의 전쟁, 총성 없는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바이러스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살펴봤고, 그러면 이런 병원체들이 우리 몸을 공격할 때 우리 몸은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는지, 이걸 길게 수업을 하면 굉장히 많은 내용인데 이거를 그냥 여러분들한테 간략히 설명하기 위해서 간략한 내용으로 모형을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지금 병원체예요. 병원체. 우리 몸에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병의 원인이 되는 그런 물질들, 병원체인데,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여기 방어 체계가 있는데, 국가로 말하면 이게 군대에 해당이 되겠죠. 군대. 그래서 여기 일진 군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다시 이진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선천적 면역 군대예요. 선천적 면역 군대고, 여기는 후천적 면역 군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선천적 면역을 먼저 얘기하면 이거를 비특이적 면역이라고도 하는데, 일단 여기에서 첫 번째로 나서는 면역, 그 방어 기능이 물리적 방어막이에요. 피부. 여러분들 여기 지금 피부가 있으니까 이 안으로 균이 들어오지 못하죠. 우리는 균이 들어가는 게 주로 이렇게 뚫려 있는 호흡기라든가 이런 쪽을 얘기하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피부가 일단 1차로 맡고 있는 그런 그 선천적 면역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코 속이라든가 위액이라든가 이 안에 내부에 점막이 있다는 거 알죠? 여기에는 점액도 있어요. 점액. 그래서 라이소자임이라고 하는 병균이나 이런 것들을 분해해버리는 그런 효소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점막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피부와 점막이 상당 부분을 막아줘요. 예를 들어 우리가 막 손도 안 씻고 먹은 어떤 것에 균이나 뭔가가 바이러스가 들어있었으면 위액이 강한 산성으로 또 거기서 점액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효소들이 다 분해하고 소독하는 1차적인 그런 방어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걸 막고 있는 건데 어쩌다가 뚫릴 경우가 있어요. 뚫려갖고 안으로 뭔가가 들어갔다. 그러면 백혈구의 일종인 대식세포라는 게 있어요. 대식세포는 말 그대로 많이 먹을 수 있는, 우리 왜 평상시에 대식가라고 하면은 많이 먹는 사람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식세포라는 걸 말하는데, 지금 그러면 이런 대식세포가 막 먹어치워요. 그래가지고 이 먹어치운 거를, 대식세포가 특이한 게 나 이런 거 들어온 거 잡았다 라고 여기다가 전시를 해주는 특징이 있어요. 전시. 그러면 다른 데서 그거를 알아차릴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염증 반응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자기가 이게 피부라고 해봐요. 손등에 뭐 아니면 뭐 어딘가에 여기에 지금 가시에 찔렸어요. 그러면 이 가시에 찔리면서 여기에 균이 함께 침입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가시가 찔려서 피가 나고 여기에 균이 들어오면 여기에 있는 세포 중에 비만세포라고 하는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가 화학 물질을 여기다가 막 분비를 하면서 여기 큰일 났다, 여기 지금 다쳤어, 여기 균 들어왔어 라고 해서 신호 물질을 보내요. 그러면 첫 번째 그런 단계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평상시에 모세혈관에는 여기에 굉장히 좁게 백혈구가 간신히 한 줄로 지나다니는 상태였는데, 지금 이 상태가 되면은 여기에서 신호를 받고 많이 몰려온 적혈구, 백혈구 막 이런 것들, 백혈구가 특히 몰려오죠. 그래서 이 백혈구가 혈관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싸움은 조직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혈관이 굉장히 이렇게 넓어지면서 많은 혈류가 흐르면서 여기에 있는 투과성도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여기 있는 백혈구가 조직으로 나가서 여기에서 그 조직에서 균을 잡아먹는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여기 막 퉁퉁 부어오르죠. 고름도 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염증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여기에 있는 균을 막 다 잡는 그런 형태로 막 지금 싸움터죠, 싸움터. 그러다가 이제 거의 제압이 돼가지고 이제 여기 있는 균들을 마지막까지 여기에서 다 먹어치우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식균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단계로 이게 마무리가 돼서 1, 2, 3단계로 보통 이렇게 사진으로 교과서에 제시되고 있는데, 이거를 염증 반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선천적 면역으로 여러분 피부 가지고 태어났죠. 그 다음에 자기 몸 안에 점액이 있죠. 점액. 그리고 점막이 있고 점액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내 몸 안에 대식세포가 있어요. 눈에 확인은 안 되지만. 그리고 염증 반응도 일어나요. 내가 찔리거나 넘어져서 다치거나 하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염증이 생기다가 부어 올랐다가 다시 아물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거를 선천적 면역, 비특이적 면역이라 하고, 그런데 이걸로 해결이 안 되는 일이 생기면 그 다음에 후천적 면역, 특이적 면역이라는 건데, 이거는 병원체가 세포에 딱 침입한 거예요.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여기 지금 우리는 걸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걸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코 점막이나 호흡기로 들어가서 거기 세포에 일단 들어가요. 그러면 대식세포가 일단은 잡아먹어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들어가서 일부는 잡혀먹어서 이런 것들의 표시가, 대식세포가 이런 게 들어왔다 라고 해서 이렇게 딱 보여줘요. 그러면 여기 있는 골수에서, 여러분들 이게 지금 뼈인데 뼈를 여기 안쪽을 우리가 들어가 볼 수 없는데, 뼈 안쪽 부분을 골수라고 하는데, 이 골수에 줄기세포가 있는데,
그 줄기세포에서 주로 백혈구를 만들어요. 백혈구. 그런데 백혈구의 종류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대식세포도 백혈구 종류 중에 하나거든요. 선생님 여기 하얗게 해놓은 게 전부 다 백혈구인데 그러면 이 중에 중요한 거 위주로 얘기할게요. 지금 이 골수에서 만들어진 림프구, 백혈구의 종류예요. 여기 림프구가 B림프구, T림프구가 여기에서 생성이 된 다음에 B림프구는 계속 여기서 자라는데 T림프구는 가슴샘으로 옮겨가서 자라요. 그래서 이름이 달라졌어요. B림프구는 뼈라는 뜻의 본, 그걸 그대로 따서 B림프구. 그 다음에 T림프구는 가슴샘에 가서 성장하기 때문에 T림프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T림프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색깔을 약간 달리해서 만들었는데 하나는 보조 T림프구라고 하고 또 하나는 세포 독성 T림프구라고 하는데 세포 독성 T림프구는 그냥 독하게 마음을 먹고 독을 막 해가지고 지금 들어와 있는 병원체를 공격해요, 자기가. 그렇게 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태고 지금 보조는 말 그대로 지금 보조 T림프구가 하는 역할 굉장히 중요한데 보조 T림프구는 대식세포한테 가서 너 이런 거 지금 먹은 거 보니까 이런 애가 우리 몸에 들어왔구나 라는 거를 알고 가서 B림프구에게 얘기해줘요. B림프구는 지금 뼛속에 들어있어서 알지 못해요. 몸 안에 무슨 병원체가 들어왔는지 알지 못하니까 T림프구가 가서 말해줘야 돼요. 그러면 B림프구가 그래? 그러면 지금부터 거기에 대항할 무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지금 B림프구가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기억세포와 형질세포 두 개를 만들어내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분화된다 라고 하거든요. 분화. 그러면 B림프구가 기억세포와 형질세포로 분화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기억세포가 하는 일은 뭐냐면 말 그대로 기억하는 거예요. 이런 형태가 병원체로 들어왔다는 걸 기억해두는 기억세포가 있고 형질세포는 만들어요. 항체를. 그래서 지금 만드는 항체가 이런 것들이에요. Y자처럼 생겼죠. 그래서 긴 사슬, 짧은 사슬 여기 보면은 여기 끝부분이 지금 서로 다르잖아요. 여기에 있는 붉은색 이런 형태로 된 거는 지금 여기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딱 잡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초록색으로 색깔을 일부러 선생님이 좀 맞춰봤는데 여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여기를 잡을 수 있는 형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항체는 형질세포가 뭐를 잡기 위해서 만든 거냐 하면 여기 있는 아데노바이러스를 잡으려고 만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런 항체를 만드는데 시간이 굉장히 적게 걸리면 좋을 텐데 아쉽게도 시간이 꽤 걸려요. 예를 들어 항체가 침입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대식세포가 잡아먹고 그 일부 잡아먹은 것을 지금 보조 T림프구가 알아서 B림프구에게서 알려주고 그 다음에 B림프구가 다시 기억세포와 형질세포로 분화가 되고 그리고 나서 형질세포가 항체를 다시 만들어내기까지 거의 며칠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일주일이 걸린다거나 그렇게 되니까 감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독감이랑 감기 걸리면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좀 낫게 되잖아요. 그게 항체를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런데 이 항체를 잘 만들 수 있는 사람과 잘 만들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면역 기능의 차이예요. 면역 기능.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이 드신 분들은 이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이 항체를 빨리 잘 못 만들어요. 그래서 항체를 잘 못 만들면 결국 이 항체가 항원과 결합을 해서 항원 항체 반응으로 얘를 무력화시키는 그만큼의 제가 증식하는 만큼 나도 항체 수를 많이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제대로 못 만들고 있으면 제 증식이 엄청 빨라지면서 계속 몸 안에
바이러스가 퍼지는 게 훨씬 빨라지겠죠. 그래서 노인들은 금방 중환자실로 굉장히 위급한 상황으로 그렇게 되는데, 젊은 사람들은 이 항체를 빨리 만들어서 면역을 담당하니까 얘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태라서 젊은 사람들이 비교적 면역 기능이 높다, 면역 기능이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안심하지 못하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 너무 항체를 많이 만드는 경우도 있대요. 면역 기능이 너무 뛰어나서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거 혹시 뉴스에서 봤는지 모르는데, 아주 젊은 10대, 20대 그런 경우에 이런 그 항체를 너무 많이 만들어서 사이토카인 폭풍이 일어나면 자기가 필요한 이런 항원만 가서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걸 붙잡아서 여기를 막 염증을 일으켜서 얘네들을 없애는 건데, 남아도는 항체가 나의 정상적인 기관까지 같이 이렇게 막 공격하는 그런 상태가 돼서 염증이 생기니까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해가지고 아마 학술지로도 나오고 뉴스에서도 언급이 된 걸로 선생님이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한 걸 알고 싶으면 그런 데에 대한 자료를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선생님 여기 주사기 아까도 이제 해놨는데, 지금 여기 있는 이런 바이러스들을 실제로 처음 딱 들어오면, 실제 처음에 많은 양이 들어오면 내가 그 질병에 걸리지만 아주 약화되거나 소량이거나 거의 질병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 상황으로 불활성화시킨 것을 이렇게 약간 주입하면, 여기 지금 한 1mm 정도 선생님이 뭔가 이렇게 담아놨는데, 소량을 집어넣으면 그것을 기억세포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 대식세포가 잡아먹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어떤 모양이 들어왔다는 거를 T 림프구가 알려줘서 B 림프구가 그거에 대한 항체를 만드는 과정에 기억세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세포가 기억을 해둔 병원체는 다음번에 2차로 침입하면 일주일이 걸리는 게 아니고 거의 바로 기존에 만들었던 어떤 기술력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설계도를 이미 가지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만들기 때문에 실제로 한 번 백신, 여기 예방접종을 맞았던 사람은 그 병원체에 대해서는 다시 감염되거나 병이 악화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획득했다. 면역력이 나에게 생겼다. 그러니까 항체가 생긴 거죠. 항체. 기억하고 있는 기억세포가 생겼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질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와 그 다음에 방어를 하고 있는 선천적 면역 그룹과 후천적 면역. 후천적 면역은 뭐냐에 따라 달리 항체를 만들고 있으니까 이거는 항체에 따라서 달라서 이거를 특이적 면역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특이적 면역. 그러면 그런 사항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아까 바이러스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바이러스에 들어있는 이런 유전물질이 여기 안에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핵산이 DNA냐? 이거 여러분들 아마 학교에서 배운 학생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가 인산, 당, 염기로 이루어져 있는 거 알죠? 뉴클레오타이드라는 단위체로 이렇게 염기가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이 연결돼 가지고 이중 나선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게 DNA죠. 그 다음에 RNA는 이렇게 이중 나선이 아니에요. 한쪽으로만 염기가 쭉 나열돼 있죠. 아데닌, 유라실, 구아닌, 사이토신이 순서가 바뀌어가면서 이렇게 한 가닥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RNA 구조일 경우에 여러분들이 딱 생각하기에도 이거보다는 염기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이 염기 순서가 바뀐다는 것은 변이가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RNA 바이러스, 이게 지금 RNA 바이러스라서 변이가 굉장히 쉽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DNA 바이러스는 변이가 이거보다는 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바이러스들은 대부분 다 이 유전 물질이 RNA 바이러스고, 더군다나 이 RNA가 굉장히 분량이 많대요. 이 코로나,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여기 있는 RNA, 이 유전 물질의 양도 많다. 기니까 그 긴 곳에서 변이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RNA 바이러스, DNA 바이러스 중에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핵산 물질이 RNA이고, 그 다음에 여기를 덮고 있는 거는 단백질 물질이 덮고 있구나. 이거는 세포는 아니구나 라는 거를 확실하게 여러분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균이 아니다. 그리고 균보다는 훨씬 작은 그냥 무생물인데 숙주에 들어갔을 때만 그 숙주에 있는 효소를 이용해서 물질 대사를 하면서 자기 수를 늘려간다. 그래서 그 숙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지금 문제가 지금 된 코로나19 바이러스 외에도 그동안 이런 일이 처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번 인류가 겪었던 최악의 전염병 역사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중세시대 14세기라고 하는데, 중세시대에 페스트라는 흑사병이 유행했대요. 이게 흑사병이라고 이름 붙은 게 블랙 데스, 이렇게 살이 막 썩으면서 까맣게 변해서 죽어가서 흑사병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페스트균 쥐에 기생하는 벼룩이 매개체가 됐다고 하는데, 이 중세시대 그 페스트 때문에 유럽 국민들이 거의 30% 정도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전염병이어가지고, 그 균이지만 굉장히 무서운 전염병이어서 막 소설 같은 데도 등장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대륙에 상륙한 유럽인들이 아마도 바이러스가 글로 옮겨갔나 봐요. 그래가지고 남미 쪽 같은 경우에는 남미에 유럽인들이 들어갔더니 그 원주민들이 걸려가지고 천연두에 걸리면 여러분들 막 얼굴도 그렇고 여기 얼굴에 막 수포성 발진이 생기거든요. 그런 발진이 나중에 나아도 막 자국이 쑥쑥 들어가서 마마 뭐 자국이라고도 하는데 곰보라고도 예전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되는 그런데 이 그 천연두로 지구상에 3억 명이 사망했다는 그런 기록도 남아있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굉장히 무서운 병인데 이 병을 물리친 데 크게 공헌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영국의 의사 중에서 에드워드 제너라는 의사가 있었는데, 그 의사가 뭔가를 관찰했냐면 젖소를 키우고 있는 그 여성들이 천연두에 걸리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젖소를 키우는 여성들이 잘 걸리는 병은 우두라는 병이 있었대요. 감염병이. 근데 그 우두는 그렇게 심각한 질병은 아니었나 봐요. 그런데 우두를 걸려서 우두를 알았던 사람은 천연두에는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유심히 관찰해서 그 상황을 알게 돼가지고 결국 이 에드워드 제너라는 사람이 우두 백신을 사람들에게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천연두에 걸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이 천연두의 어떤 발병을 막을 수 있는 굉장히 정복을 했다고 할 수 있어요. 정복을 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지금 천연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계 제1차 대전 1918년에 처음 발생했다가 2년 동안 세계 대유행을 하면서 5천만 명이 사망했다고 하는데 스페인 독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있었으니까 전쟁 사망자가 많았을 텐데, 전쟁 사망자하고
스페인 독감 사망자를 비교해 봤더니 스페인 독감 사망자가 3배나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감염병의 그 위험을 굉장히 사람들에게 많이 일깨워줬다고 하는데, 그 스페인 독감 때문에 세계 제1차 대전이 더 빨리 끝났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 우리가 조금 더 유념해서 봐야 될 게, 봄에 주로 발병했었는데 여름이 되면서 소강 상태가 됐대요. 스페인 독감이. 그랬는데 가을에 다시 더 강력한 유행이 있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봄철에, 물론 뭐 2월부터 아직 12월부터 시작됐지만, 그러면 이게 지금 여름이 되면 소강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기도 하는데, 가을에 다시 선선해지면서 또 강력하게 유행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걱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 지금 스페인 독감의 유형 때문에 한 번쯤 그런 염려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번째에는 여러 가지를 함께 적었는데, 에이즈,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죠. 후천성 면역 결핍증은 여러분들 이 후천성 면역 결핍증 HIV라는 바이러스가 누구를 숙주로 하냐 하면 보조 T 림프구를 숙주로 한대요. 얘를 숙주로 하는 순간 면역 기능이 망가지는 거예요. 후천성 면역 기능이.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죠. 그래서 그때 그 영화에 프레디 머큐리가 에이즈로 사망한 그런 사례인데, 이 보조 T 림프구를 공격하는 숙주로 삼으면서 그런 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그래서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는 거죠.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 T 림프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얘를 숙주로 하기 때문에 이름이 그렇게 붙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자, 에볼라 바이러스. 여러분, 에볼라 바이러스는 그 이미지를 찾아보면 이렇게 황금 열쇠처럼 생겼어요. 이 황금 열쇠처럼 생겼는데, 이게 항체를 만들기가 어려운 구조여서 그런지 이 치사율이, 죽을 수 있는 확률이 걸리면 90%, 무려 90%의 치사율을 가진 에볼라, 또는 여러분 뭐 초등학교 때부터나 아니면 사스, 메르스, 지금 코로나도,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3번째 코로나거든요. 신종. 그래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가 전파력, 확산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냐 하면 끝이 아닐 것이다라는 게 문제죠, 여러분들.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잘 종식이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변종 바이러스가 인류를 공격해 오는 것이 더욱 빈번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기후나 여러 가지 상황, 생태계 서식지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인류가 무분별하게 여러 가지 지구를 개발하고 이러면서 생태계의 혼란이라든가 숙주들이 갈 곳이 없는, 숙주를 찾을 수 없는 바이러스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에게까지 와서 증식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가 앞으로의 그 인류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러니까 인류의 지혜를 모으고 과학자나 의학계들의 그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선생님은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간의 대처 방법에 대한 걸 잠깐 얘기하면, 자,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하면 끝낼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조기 진단에서 확진자를, 그 바이러스를 격리하는 거죠. 그 확진자가 가지고 있는 게 바이러스니까, 그 사람이 숙주니까 그 숙주를 격리시키면 바이러스가 격리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 단지 점점 감염을 속도를 늦출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게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2번째로는 백신을 개발하고 항바이러스제를 개발해가지고 그거를 사람들에게 예방접종을 맞추고 그 다음에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할 수 있다면 좋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1, 2년에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해요. 메르스를 연구하던 사람들도 아직까지 연구가 끝나지 않았다.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만들지 못하는 경우도 많대요. 그래서 백신 개발이나 항바이러스제 개발로 면역 기능을 가지게 하기에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세 번째는 집단 면역을 형성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냐면,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한번 노출돼서 걸렸다 낫게 되면 항체를 가지게 되잖아요. 그 몸 안에 기억세포도 남아있고, 그러니까 다시 그 바이러스에서 위험한 질병으로 발전하지 않게 되니까 그런 사람의 그 퍼센트가 60% 이상, 뭐 80% 이런 데 육박하면 그 집단에는 더 이상 감염병이 유행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10명쯤 모여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 중에 2사람만 감염이 되고 8명은 절대로 다시 감염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바이러스가 숙주를 찾기 어려워서 그 바이러스는 더 창궐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종식하게 된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60 내지 80%의 사람들이 항체를 갖게 되려면 실제로 그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라 중에 나라들이 지금 다 차단을 하고 막 이러는 분위기이지만 독특한 나라가 있어요. 스웨덴. 스웨덴은 그 과학자들의 권유에 의해 가지고 지금 감염으로, 국민들의 감염으로 집단 면역을 형성하겠다라고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학교도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을 다 하고 있다고 해요. 물론 노약자나 어떤 그 지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보호를 하는 격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그렇게 하면 더 빨리 짧게 이 집단 면역을 형성해서 어떤 제약? 생활의 제약을 덜 느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대처 방법, 어떤 방법이 더 좋을지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이고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원격 수업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이 상황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수업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수업을 보고 나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댓글을 달아주면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다시 답변을 해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